엄마, 나왔어. 친구들도 같이 왔어. 조용히 해. 아빠 오늘 독감 때문에 약 먹고 주무셔. 아, 그래? 그럼 우리 거실에서 조용히 놀다 갈게.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오늘 몸이 안 좋으니 다음에 오면 안 될까? 이미 여기로 피자도 주문했어. 애들하고 조용히 피자만 먹고 갈게. 그리고 우리 집인데 좀 편하게 있다 가면 안 돼? 왜 이렇게 눈치를 줘? 얘들아, 편하게 있어. 술도 가져올게. 아빠가 아끼는 술인데 몰래 먹자. 미진이 왔니? 네, 아빠. 몸은 좀 괜찮으세요? 자고 일어났더니 좀 괜찮아. 근데 너무 시끄러워서 깼더니 이게 다 뭐니? 지난번에도 엄마 아빠 없을 때 집을 난장판 만들고 가더니 오늘도냐? 이제는 정말 안 되겠구나. 친구들 데리고 당장 나가라. 아빠,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갑자기라고? 뭘 잘못한지 모르겠다고? 그럼 이제부터 알려주마.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67세 김성훈 아버지의 사연입니다. 김성훈 아버지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김성훈 아버지께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67세가 된 평범한 은퇴 직장인입니다. 작년에 40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지금은 아내와 함께 서울 근교의 아파트에서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죠. 젊은 시절에는 야근도 많이 하고 주말 출근도 잦았지만 그래도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모두 출가해서 독립했고 주말마다 가끔 얼굴 보며 지내는 그런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2살 어린 65세인데 젊었을 때부터 꽃을 무척 좋아해서 베란다를 작은 정원처럼 꾸며놓았어요. 봄이면 튤립이 피고 여름이면 제라늄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국화가 피어나는 사계절 내내 꽃향기가 가득한 우리 집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돌아와서 아내가 내려주는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 커피 맛이 좋네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내는 늘 같은 말을 하죠. 당신 말이라면 믿어야지. 하면서 수줍게 웃는 모습이 참 예쁩니다. 40년 넘게 같이 살았지만 그 웃음은 여전히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설렘을 안겨주네요. 아내는 요즘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면서 새로운 요리에도 도전하곤 합니다. 가끔은 실패할 때도 있지만 저는 그런 모습마저도 사랑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부부에게는 슬하에 이남 일녀를 두었는데 큰딸 미진이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며 서울에서 살고 둘째 아들은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분당에 막내 아들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취업 준비 중이었죠. 다들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자라서 부모 노릇하기가 수월했죠. 특히 큰딸 미진이는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강하고 똑똑해서 동생들의 롤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들 바쁘게 살다 보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얼굴 보는 게 전부였지만 그래도 카카오톡으로 수시로 연락하면서 지내니까 크게 서운하진 않았어요. 저희가 사는 아파트는 15년 정도 된 25층짜리 아파트인데 18층에 살고 있습니다. 전망도 좋고 아래 동네가 한눈에 보여서 특히 밤에 보는 야경이 참 좋아요. 아내는 이 전망을 보며 커피 마시는 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더군요. 해질 무렵이면 노을이 마치 수채화처럼 아름답게 펼쳐지는데 그때마다 아내와 나란히 앉아 풍경을 감상하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제 성격은 다소 꼼꼼하고 규칙적인 편입니다. 회사 다닐 때도 지각 한 번 없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요.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산책하고 신문도 보고 도서관도 가고
가끔은 동네 친구들이랑 바둑도 두면서 소소하게 지내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일이 바빠서 못 해본 것들을 하나씩 해보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반면 제 아내는 저와 달리 자유분방하고 활달한 성격이에요. 아이들한테도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며 늘 자유를 주는 스타일이었죠. 덕분에 아이들도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아내한테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애들이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거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옆집 박 선생은 저와 나이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해서 자주 어울리곤 했어요. 김 선생,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바둑 한 판 두시겠습니까? 하면서 바둑 두자고 초대하면 저는 늘 흔쾌히 응했죠. 아래층의 최 여사는 아내와 함께 등산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더 가까워졌고요. 주말이면 가끔 등산 다녀와서는 서로의 집에서 차도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는 제가 못 해봤던 것들을 하나씩 시작했어요. 수채화도 배우고 전문 카메라로 사진 찍는 것도 배우고 서툴지만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즐거웠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를 다루는 게 어려워서 아내한테 여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내도 잘 모르면서 아이고, 당신도 참 애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곤 했죠. 그래서 가끔 미진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곤 했어요. 자녀들과는 주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큰딸 미진이가 단체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야기도 하고 사진도 공유하면서 지냈죠. 카카오톡에 있는 저희 가족 사진을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그러다 보면 애들이 보고 싶은 마음에 엄마, 아빠 집에는 언제 올 거니? 라고 연락하곤 했죠. 평소엔 다들 바빠서 자주 보진 못해도 명절이나 생일 때는 꼭 모여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애들이 부모를 생각해서 자주 오나 보다 하고 좋아했는데 점점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큰딸 미진이가 자주 오는 게 정말 반가웠습니다. 일이 바쁘다고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는데 갑자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이고, 우리 딸 왔어. 하면서 반갑게 맞이했죠.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있다 보니 자식들 얼굴 보는 게 하루의 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미진이가 오는 시간이 보통 오전 10시쯤이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아침 산책하고 돌아왔는데 거실에 미진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어머, 아빠, 저 왔어요. 하면서 해맑게 웃는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가 알려줬나 싶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내가 미리 알려줬다고 하더군요. 엄마 주무시길래 그냥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좀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빠, 제가 오전에 좀 들러도 될까요? 하고 미리 연락이라도 했을 텐데 요즘은 그냥 불쑥불쑥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산책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미진이가 친구 셋을 데리고 와서 치킨에 맥주를 시켜놓고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아빠, 친구들이랑 잠깐 모임하는데 친구들이 다 이 근처 살아서 역시 엄마, 아빠 집이 제일 좋더라고요. 괜찮죠? 딸이 이렇게 말하는데 순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내는 오히려 친구들이랑 이렇게 오니까 좋네.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젊은 애들이 와서 집이 활기차지는 것도 나쁘지 않네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끼는 와인 몇 병을 모아둔 게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한 병이 없어졌더라고요. 은퇴하면서 회사 동료들이 선물해준 소중한 와인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미진이가 친구 생일 선물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아빠 어차피 안 드시잖아요. 하면서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데 제 허락도 없이 가져간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아내와 특별한 날 마시려고 아껴두었던 건데 그날 저녁에 아내한테 이야기했더니 에이, 괜찮아요. 미진이가 필요해서 그랬겠죠. 하더라고요. 냉장고 상태는 더 심각했어요. 아내가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 장아찌, 멸치볶음 같은 반찬들을 미진이가 통째로 가져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엄마가 해주시는 반찬이 최고예요. 제가 이따가 들고 갈게요. 하면서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하는데 아내는 오히려 더 필요하면 가져가. 하면서 좋아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치미를 담가놨는데 어느 날 보니 통째로 없어져 있고 제가 아침마다 먹는 요구르트도 한 번에 몽땅 가져가 버리고 여보, 나도 먹고 싶은데 애들이 다 가져가 버리면 어떡해요? 했더니 아내가 에이, 내일 마트 가서 더 사오면 되죠?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죠. 그럼 미진이 보고 마트에서 사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했더니 아내는 아이고, 당신도 참 바쁜 애한테 그걸 어떻게 시켜요? 하면서 저보고 소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설거지는커녕 컵 하나 씻지 않고 가버리는 게 다반사였어요. 치킨 박스, 맥주캔, 과자 봉지들이 널브러져 있고 심지어 어느 날은 화장실에 화장품들이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아빠, 제가 다음에 와서 치울게요. 이렇게 말하고 그대로 가놓고는 다음에 와서도 치우지 않았죠. 그러고는 아내가 다 치우고 있었어요. 젊었을 때는 깔끔했던 애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나 싶더라고요. 거실 소파에 화장 자국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속상했어요. 제가 은퇴하면서 산 소파인데 아빠, 제가 새로 커버 사드릴게요. 하더니 그것도 흐지부지 됐고요. 매일매일 청소해도 끝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자기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빨래를 들고 와서 세탁기를 돌리고 건조기도 사용하고 우리 집 세탁기보다 여기가 더 좋아서요. 라면서 말이죠. 심지어 제 서재에 있는 책상에서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서재가 조용해서 일하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제 책상을 점령해버렸어요. 저는 그날 아침 신문도 제대로 못 보고 결국 방으로 쫓겨나다시피 들어갔죠. 더 큰 문제는 둘째, 막내까지 이런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둘째가 와서는 제 옷장을 뒤적이다가 아빠, 이 넥타이 제가 회사에 하고 갈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그대로 가져가 버리더군요. 그것도 제가 제일 아끼던 브랜드 넥타이를. 막내는 아예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겠다고 거실을 점령해버렸고요. 아빠, 제 친구들이 우리 집 전망이 너무 좋대요. 여기서 한잔하면 분위기가 최고라고. 어느 날 한 번은 제가 늦게 들어왔는데 막내 아들이 거실에서 술판을 벌이고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말이죠. 옆집 박 선생님이 다음날 아침에 김 선생,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아내와 저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래도 되나? 하고 물어보면 아내도 나도 요즘 좀 그렇더라고요. 하면서도 차마 뭐라고 하지 못하고 있었죠. 저녁 식사 시간도 불규칙해지고 주말에 쉬고 싶어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TV를 보려고 해도 애들이 친구들과 와서 점령하고 있고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뉴스 시간에도 자기들끼리 예능 프로그램을 보느라 채널을 돌려버리더라고요. 정말 참기 힘들었던 건 제가 주말에 낮잠을 자려고 할 때였어요. 미진이가 친구들과 와서는 웃고 떠드는 소리에 결국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게 과연 내 집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아내도 어느 순간부터 한숨을 자주 쉬더라고요. 여보, 저도 애들 보는 게 좋기는 한데 이제 좀 지치네요. 하면서요. 무엇보다 서운했던 건 아이들이 저희의 불편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저희가 뭐라고 하면 엄마 아빠도 참, 자식들 오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서운해 하더라고요. 자식들 오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생활을 침범당하는 게 불편한 건데. 그래서 결심했죠.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이죠.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어느 주말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아내와 며칠 밤을 고민하고 의논해서 내린 결정이었죠. 나름대로 각본도 준비했어요. 아이들 기분 나쁘지 않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오늘은 아빠가 할 말이 있어서 다 모였으면 해. 거실에서 가족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미진아, 그리고 너희들. 요즘 자주 오는 건 아빠도 엄마도 정말 좋아. 그런데 방문할 때 미리 연락도 없이 오고 친구들 데려오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미진이가 끼어들더군요. 아빠, 저희가 남이에요? 왜 이렇게 딱딱하게 구세요?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바빴는데, 이제 좀 자주 와서 부모님이랑 시간도 보내고 그러는 게 잘못인가요? 미진이의 목소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그 순간 불안한 듯 저를 쳐다보더군요. 둘째는 맞아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라도 와서 엄마 아빠 보면서 좀 쉬려고 하는 건데. 하면서 한마디 거들었고, 막내는 엄마 아빠 집 위치도 좋고 전망도 좋아서 친구들이 좋대요. 저희가 자주 오는 게 그렇게 싫으신 거예요? 하면서 서운해 하더라고요. 순식간에 제가 마치 이기적인 아버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어요. 그게 아니라 아빠 엄마도 너희들 보는 게 제일 좋지. 그런데 예의가 있잖아.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 집에 들어올 때는 미리 연락이라도 하는 게. 그러자 미진이가 또 말을 자르더군요. 아이고, 아빠도 참. 저희 어릴 때는 맨날 이게 다 너희 집이다 그러시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이러세요? 엄마도 저희 오는 거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내는 눈치를 보더니 그래도 미진아, 친구들 데려올 때는 미리 얘기라도 하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미진이가 곧바로 엄마까지 이러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앞으로 아예 안 오는 게 나을까요?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그러자 둘째와 막내도 저희 보고 이제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서 서운한 표정을 짓더군요. 결국 그날 가족회의는 아무런 결론도 못 내린 채 끝나버렸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서운한 표정으로 돌아갔고 저와 아내는 한숨만 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자녀들의 태도는 더 심해졌어요. 마치 항의하듯이 더 자주, 더 늦게까지 머물더군요. 미진이는 자기 친구 결혼식 뒤풀이 장소로 저희 집으로 정해놓고 나중에 통보하든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이번 주 토요일에 제 친구 결혼식인데, 뒤풀이 하기 좋은 데가 없어서 여기서 하기로 했어요. 괜찮죠? 마치 제 허락을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다 결정해놓고 통보하는 거였어요. 막내는 아예 친구들과 게임하는 장소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밤늦게까지 큰 소리로 게임하면서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얘들아, 시간도 늦었고, 이제 집에들 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했더니 아빠, 우리가 방해되면 아빠가 방에 들어가 계세요. 이러더라고요. 아내와 저는 점점 더 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한숨만 쉬는 날이 많아졌죠. 여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내가 물으면 저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도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았어요. 여보, 저는 애들 얼굴 보는 게 좋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죠?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웃들의 눈치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옆집 박 선생님이 김 선생, 요즘 따님이 친구들 데려와서 늦게까지 집에 있는 모양이에요. 복도에서 자주 마주치네요. 하고 말씀하시는데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아래층 최 여사님은 아내에게 젊은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하는 것 같아요. 발소리도 크고. 하면서 불평을 하셨다고 해요. 심지어 관리실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주변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최근 들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과 마주쳤는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거예요. 그때 정말 창피했습니다. 40년 동안 모범적으로 살아왔는데 말년에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다니. 아내는 이웃들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예 주민 모임에도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어느 날은 제가 아끼던 골동품 시계가 깨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알고 보니 미진이 친구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아빠, 제가 새로 사드릴게요. 그렇게 별거 아닌 일처럼 말하더니 그 뒤로 이야기가 없더군요. 제 아버지께 물려받은 건데 돈으로 보상될 문제가 아닌데 말이에요. 아내는 점점 더 예민해져 갔어요. 자식들 편도 들어주고 싶고 저희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어느 쪽도 선뜻 들어주지 못하는 거죠. 여보, 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우는 날도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고 한숨 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내 집인데 왜 이렇게 숨도 못 쉬게 하는지. 자녀들의 행동은 계속되었고 저희의 사생활은 점점 더 침해받았어요. 주말에 조용히 신문을 읽고 싶어도 아내와 단둘이 차 한 잔 마시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빠, 저 왔어요. 하면서 들어오는 미진이 엄마, 오늘은 친구랑 같이 왔어요? 하면서 들이닥치는 둘째 아빠, 저 잠깐 쉬다 갈게요. 하면서 들어와 밤늦게까지 있다 가는 막내. 우리 부부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터진 건 제가 지방 친구 모임에 다녀오던 날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내는 친척 결혼식에 가고 없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가슴이 자꾸 두근거리는 거예요.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 불안했던 마음이 현실이 돼버렸죠. 집 앞에 도착하니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분명히 집을 나설 때 문이 잠긴 걸 확인하고 나왔는데 말이에요. 불안한 마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실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술병들이 널브러져 있고 피자 박스며 치킨 박스가 여기저기. 소주병, 맥주캔은 물론이고 위스키 병까지. 게다가 모르는 젊은 남녀들이 10명도 넘게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옷차림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로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소리를 치자 그제서야 미진이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어요. 얼굴이 벌겋게 취해 있었죠. 아, 아빠. 오늘 오시는 줄 몰랐어요.
제 생일이라서 친구들이랑 좀. 변명하는 미진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쾅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가 제가 아끼던 크리스탈 화병을 떨어뜨린 거였죠. 돌아가신 장인어른께서 결혼 선물로 주셨던 건데 깨진 화병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화병만 보면 장인어른 생각이 났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못하게 돼버린 거죠. 죄송합니다. 귀한 남자의 하나가 중얼거리듯 말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시작일 뿐이었다는 걸 몰랐죠. 부엌으로 가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내가 정성스레 담가둔 김치며 반찬들은 물론이고 제가 친구에게 선물 받은 고급 와인 3병도 모두 없어졌더라고요. 설날 때 동생이 보내준 한우 세트도 자취를 감췄고요. 싱크대에는 설거지도 안 한 그릇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베란다는 더 처참했습니다.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아내가 정성스레 가꾸던 화초들은 몇 개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특히 아내가 20년 넘게 키워온 호접란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술에 취한 누군가가 발로 밟은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아내가 얼마나 속상해할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숨을 쉬며 제 방으로 가보니 그곳도 난장판이었어요. 누군가 제 침대에서 낮잠을 잤는지 이불이 엉망이고 서랍장이 뒤져져 있었어요.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둘러 서랍을 열어보니 아내의 결혼기념 금반지가 없어진 거예요. 얼마 전 40주년 기념으로 새로 맞춘 거였는데 반지 옆에 두었던 아내의 진주 목걸이도 사라졌더라고요. 제 지갑에서는 비상금으로 넣어둔 50만 원도 없어졌고요. 방 안의 물건들이 여기저기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어요. 책장에 있던 책들은 마구 널브러져 있었고 제가 소중하게 모아둔 우표 수집철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더군요. 40년 동안 모아온 거였죠. 그리고 책상 위에 있던 노트북도 보이지 않았어요. 미진아, 이리 좀 와봐.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더니 친구들이 하나둘씩 깨어나더니 어색한 표정으로 도망치듯 나가기 시작하더군요. 아빠,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친구들이 놀라잖아요. 미진이가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듯한 말투로 대꾸하는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관리소장님과 경비원 그리고 이웃집 주민 2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위층 아래층에서 소음 민원이 너무 심각하게 들어와서요. 그리고 복도에 술병이 굴러다니고 아까는 누군가가 잠겨있는 옥상 문을 열고 올라가서 고성방가를 했다고. 민망하고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40년을 살면서 이런 꼴을 당해본 적이 없었는데 옆집 박 선생님은 절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가시더라고요. 그날 밤 9시쯤에야 아내가 결혼식에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내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는지 얼굴이 굳더군요. 상황을 설명하자 아내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더니 쓰러질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호접란이 망가진 걸 보고는 한참을 울더군요. 이걸 어떻게 20년 동안 정성껏 키워온 건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도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밤새도록 치우고 청소했지만 집안은 쉽게 예전 모습을 되찾지 못했어요. 곳곳에 술 자국이 남아있고 소파에는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베란다 바닥에는 담배 탄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죠. 아내는 밤새 한숨만 쉬었어요. 여보,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둘째와 막내까지 불러서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계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더니
미진이가 또 울먹이면서 아빠는 우리가 오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친구들 데려오는 것도 안 되고, 이제 저희 보고 아예 발길 끊으라는 거예요? 하면서 감정적으로 대드는 거예요.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더군요. 그렇게 그날은 자식들과 정말 큰 다툼이 있었어요. 이게 다 누나 때문이잖아. 나는 그냥 조용히 쉬다만 가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누나가 맨날 여기 와서 술 먹고 깽판 쳐서 그런 거잖아. 자식들끼리도 서로 탓을 하면서 싸우기 시작했고, 아내는 중간에서 눈물만 흘리고, 결국 자녀들은 모두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죠. 더 이상 안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막내의 말이 문을 쾅 닫고 나가면서 메아리처럼 남았어요. 그날 이후로 자녀들과는 전화도 문자도 오가지 않았어요. 명절이 다가오는데 처음으로 자녀들 없이 명절을 보내게 생겼던 거죠. 아내는 밤마다 훌쩍이며 울고,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정말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날 밤 아내와 저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아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그리고 그날 밤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결심했어요. 이제는 정말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야겠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이제는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내와 함께 거실에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스마트 도어락으로 교체하려고 해요. 이중 잠금 장치가 있는 걸로요. 우리 둘만 열 수 있게. 아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제는 정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알면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인터넷으로 도어락 전문 업체를 찾아보았어요. 꼼꼼하게 후기도 살펴보고 여러 제품을 비교해 본 끝에 최신형 스마트 도어락으로 지문 인식과 이중 잠금 장치가 있는 제품을 골랐습니다. 가격이 좀 나가긴 했지만 이제는 아내와 저의 사생활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니 다행히도 당일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없었어요. 자녀들이 알아채기 전에 빨리 해치워야 했거든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애들이 알면 많이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특히 미진이가.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잖아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아내도 알고는 있었겠지만 한숨만 쉬더군요. 마침 자녀들 모두 평일이라 출근한 상태였고 우리는 조용히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죠. 아침부터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혹시라도 아이들이 갑자기 들어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계속 시계만 보고 있었죠. 특히 미진이가 가끔 점심시간에 들르곤 했었는데 오늘만큼은 제발 오지 말아야 할 텐데 아내는 긴장한 탓인지 커피를 3잔이나 마시더라고요. 오후 2시 정각 설치 기사님이 도착했어요. 작업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최신 기종이라 설치가 조금 복잡해요. 기사님이 작업을 시작하시는데 저희는 마치 도둑질이라도 하는 것처럼 조마조마했어요. 중간에 혹시라도 자녀들이 들이닥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계속 복도를 살폈죠. 엘리베이터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여보, 전화 왔어요. 아내가 휴대폰을 보여주는데 발신자가 미진이더군요. 저희는 서로 얼굴만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지 않기로 했어요. 나중에 미용실에 갔다 왔다고 둘러대기로 하고요. 그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1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도어락은 정말 최신식이었어요. 지문 등록도 하고
우리 부부의 휴대폰으로만 열 수 있는 블루투스 기능도 있었죠. 심지어 누가 언제 들어왔는지 기록도 남는다고 하더군요. 비밀번호는 완전히 새로운 번호로 바꿨어요. 우리 둘만 아는 특별한 날짜로요.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게 말이죠. 설치가 끝나고 기사님이 떠나시면서 이제 아무도 못 들어올 거예요. 최신 보안 시스템이라 해킹도 불가능합니다. 하시는데 왠지 마음이 무거워지더군요. 아내는 계속 한숨만 쉬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심한 걸까요?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현관문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알람음이 울리더니 곧이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미진이었어요.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어락 바꾸셨어요? 비밀번호가 안 맞아요.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치는 미진이. 그래, 도어락도 바꾸고 비밀번호 바꿨다. 제가 담담하게 대답하자 미진이가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얘요? 왜 저희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세요? 저 지금 들어가서 짐 좀 가져가야 하는데. 미진아, 이제부터는 미리 연락하고 와야 해.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진이가 울먹이면서 말하더군요. 아빠, 저희가 남이에요? 이럴 수 있어요? 전 지금 당장 들어가서 제 물건 좀 가져가야 하는데. 아빠,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내일 와도 되잖아. 미리 연락하고. 곧이어 둘째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아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둘째는 회사에서 야근하다가 저희 집에서 자려고 왔던 모양이에요. 집에 가서 자거라. 이제부터 여기 올 때는 미리 연락해. 둘째도 화를 내더군요. 아빠,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제 방도 있고 제 물건들도 있는데. 막내는 문자를 보냈더군요. 누나하고 형한테 들었어요. 저희가 남이에요? 엄마도 아시는 거예요? 연달아 오는 연락에 저는 한숨만 나왔어요. 아내는 옆에서 자녀들과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있다가 눈물을 흘리더군요. 여보, 우리가 너무한 거 아닐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제부터 우리 집에 오고 싶으면 미리 연락하고 허락을 받아야 해. 그리고 친구들은 절대 안 돼. 단호하게 말했더니 미진이가 울먹이며 말하더군요. 아빠, 전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 이러시면 엄마는 뭐라고 안 하세요? 아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미진아, 우리도 이제 너무 지쳤어. 너희들 오는 건 좋은데. 말끝을 흐리는 아내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갈 때까지 전화가 계속 왔어요. 자녀들은 번갈아가며 전화와 문자를 하더라고요. 저는 더욱 단호해졌어요. 이제 우리 집 올 때는 예의를 지켜야 해. 아무리 가족이라도. 결국 주말에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자녀들 셋 모두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미진이는 울먹이는 표정이었고, 둘째는 화난 표정, 막내는 서운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도어락을 바꾼 건 내가 한 일이다. 이제부터 규칙이 있어야겠어. 제가 입을 열자 미진이가 바로 반박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잠깐만. 아빠 말 좀 들어봐. 너희들이 우리 집에 오는 건 얼마든지 환영이야. 하지만 이제는 예의를 지켜야 해. 방문하기 전에 연락하고 친구들은 데려오지 말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은 엄마와 아빠의 집이라는 걸 잊지 마. 엄마 아빠도 생활이 필요해.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꼭 필요한 결단이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걸 보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자녀들도 울먹이고 있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죠. 도어락을 바꾼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내가 휴대폰을 보더니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진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어서 보니 미진이가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냈더군요.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많이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의 집을 우리 집으로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 데려와서 시끄럽게 하고 집안 어지럽히고 이제 보니 제가 한 행동들이 너무 부끄러워요. 아빠가 은퇴하시고 조용히 쉬고 싶으셨을 텐데 제가 그걸 망쳤네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미진이가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미리 연락하고 왔더군요. 처음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어요. 아빠,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눈물을 보이는 미진이를 보니 제 마음도 복잡해지더군요. 양손에는 아내가 좋아하는 케이크와 제가 즐겨 마시는 커피를 들고 있었어요. 요즘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엄마 아빠의 사생활을 무시했는지, 친구들이랑 시끄럽게 떠들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특히 아빠가 아프실 때도 친구들 데려와서 파티한 거 정말 죄송해요. 미진이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정성스레 키우시던 호접란도 망가뜨리고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그래서 제가 새로 사왔어요. 현관 밖에는 예쁜 호접란 화분이 놓여 있더군요. 며칠 뒤에는 둘째도 찾아왔어요. 이것저것 장을 봐왔는지 비닐봉지 가득 식재료를 들고 있었죠. 아빠, 엄마, 저도 사과드리려고 왔어요. 회사 스트레스 받는다고 아무 때나 와서 짜증내고 아빠 방에서 마음대로 자고 냉장고 음식도 다 먹어버리고 제가 잘못했어요. 오늘은 제가 장도 보고 요리도 해드릴게요. 아내와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둘째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레 음식을 만드는 모습이 마음을 울리더군요. 아빠, 요즘 회사에서 업무 강도가 세서 힘들었는데 그렇다고 엄마 아빠 집을 제 스트레스 해소 공간으로 쓴 건 정말 잘못됐어요. 이제부터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막내도 주말에 찾아왔죠.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제일 막내라고 너무 어리광부렸죠. 엄마, 아빠 집을 제 집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사용했어요. 친구들 데려와서 게임하고 소리 지르고 옆집 이웃들에게도 제가 직접 사과드렸어요. 막내의 진심 어린 사과에 아내는 또다시 눈물을 보였죠. 그렇게 자녀들이 하나둘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도어락을 바꾼 게 옳은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이렇게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법이니까요. 그렇게 자녀들과 다시 가족회의를 했어요. 이번에는 서로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했죠. 우리도 너희들이 보고 싶고 같이 있는 게 좋아. 하지만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게 필요해. 제 말에 자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운 규칙도 정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는 꼭 하루 전에 연락하기. 친구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데려오지 않기. 늦은 시간 방문은 피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의 일상을 존중해 주기로 했어요. 놀랍게도 이런 규칙이 생기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돈독해졌어요. 자녀들이 올 때마다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대화도 더 깊어졌죠. 미진이는 퇴근 후에 가끔 들러 차 한잔 하면서 일상을 나누고, 둘째는 주말마다 장을 봐와서 요리를 해주고, 막내와는 함께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됐어요. 김 선생, 요즘은 조용하니 좋죠? 이웃인 박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자녀분들도 다 훌륭한데 이제는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아내도 다시 이웃들과 등산도 가고 담소도 나누게 됐어요.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우리 부부의 결단이
화제가 됐다나요. 참 현명하신 결정이었다고 말이에요. 얼마 전에는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요즘은 민원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게 바로 모범 세대시죠. 그동안 얼마나 죄송스러웠으면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반갑던지요. 요즘은 정말 평화로워요. 아내와 저는 다시 우리만의 일상을 되찾았어요. 아침 산책도 여유롭게 하고 저녁에는 둘이서 조용히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죠. 주말이면 베란다에서 아내가 가꾸는 화초들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박 선생님과 바둑도 두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립니다. 자녀들도 한 달에 한두 번 정해진 날에 와서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이전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더 깊이 있는 대화도 나누게 됐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는데 예전과는 달리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군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서로의 경계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요. 무조건적인 허용이 아닌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 그게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얼마 전에는 자식들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빠, 그때 도어락 바꾸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엄마 아빠를 더 존중하게 됐고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때는 서운하고 속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저희한테도 필요한 교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자식들에게 상처를 줄까봐 많이 걱정했었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단호해질 필요도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이제 우리 가족은 서로의 공간도 마음도 더 잘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방문 약속을 잡을 때도 집안에서 생활할 때도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더 행복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사랑하면 모든 걸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적절한 거리와 규칙이 있어야 사랑도 더 깊어진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어요. 이제는 저희 부부의 노후도 자녀들의 삶도 모두 행복해졌어요. 여기까지 김성훈 아버지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더 많은 휴식과 평화로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무조건 허용하고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김성훈 님처럼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이 오히려 가족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의 일상과 삶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우리,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면서도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연을 들려주신 김성훈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올라오는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